6. 서부 유럽에서의 개혁. 1. 프랑스의 준비. 여러 다른 위대한 운동들처럼 종교 개혁 역시 그 뿌리를 그 이전 역사에 두고 있다. 종교 개혁을 위한 준비는 그 이전 여러 세기에 거쳐 발생하였다.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프랑스에서도 종교 개혁을 위한 여러 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건들로는 바벨론 포로 사건 1309년부터 1376년 보니파티우스 8세가 프랑스 왕 필립에 의해 패배하여 모독을 당한 후 교황들이 대략 70년간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으로 처소를 옮겨 거주하게 된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대분열 1378년부터 1417년 이탈리아가 따로 교황을 선출하여 교황이 로마와 아비뇽에 둘이 된 상태, 대분열. 교회 내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세 차례의 교황 총회의, 르네상스, 에라스무스 활동 등이 있다. 프랑스 역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는 여러 알비 좌파와 발도파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프랑스에서도 르페부르, 루터, 칼뱅에 의한 종교 개혁의 준비가 진행되어 있었다. 자크 르페부르는 고대 그리스어와 로마 글들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또한 성경학자였다. 그는 1512년에 라틴어로 로마 서신 주석을 저작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그 작품에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이 성경 알기를 원하였기에 신약 대부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특히 그는 평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전파하기를 원하였다. 르페부르는 종종 작은 루터라고 불린다. 하지만 르페부르와 그의 추종자들은 프랑스 내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와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로마 교회의 대부분 형식과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가장 확연한 폐단들을 개선하기를 원하였다. 2. 루터가 프랑스에 영향을 끼치다. 루터는 무엇보다 그의 글들을 통해 프랑스 종교 개혁에 자극을 주었다. 루터가 1518년 10월까지 출판한 모든 내용을 합쳐놓은 한 권의 책이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그 책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책이 유입된 지 2년 후에 모든 책들 가운데 루터의 책들이 가장 많이 도입되었다. 루터의 책들은 쉴 새 없이 프랑크푸르트, 스트라스부르크, 바젤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그 책들은 원래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유식한 자들만 읽을 수 있었지만 어느새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프랑스 대중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주교는 평민들이 이단의 글에 의해 미혹되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은 종교 개혁 운동을 막는 소책자들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에라스무스와 르페부르의 그리스 신약 성경을 제롬과 성령을 모독하는 작품이라고 정죄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 내의 모든 도시에서 종교 개혁을 추종하는 자들이 발생하였다. 처음에 프랑스 종교 개혁을 이끈 주도 세력은 상인들과 직공들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중상류 계층 사람들이 성경 및 루터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특히 왕의 누이 마르그리트는 회심과 함께 공중 내에서 작은 모임들이 비밀리에 구성되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한편 프랑스 전역에 루터의 사상을 전하는 수많은 작은 전단들이 계속 발행되었다. 이처럼 루터의 사상은 쉬지 않고 전파되었다. 결국 최고 귀족들 외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대략적인 수치이지만 1534년쯤 벌써 파리에서만 루터 추종자가 3만 명에 넘어섰다. 아직까지는 프랑스 내에서의 종교개혁 운동에 영향을 끼친 자는 주로 루터였다. 물론 츠빙글리와 여러 독일 및 스위스 개혁자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 내의 개신교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였다. 종교개혁 운동은 아직 로마 교회의 부패에 대한 항의 운동에 불과했다. 루터 추종자들은 조직적이지 않고 그들을 통솔할 지도자가 없었다. 한동안 파렐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박식하며 언변이 뛰어났고 불같은 열정을 지녔다. 그는 칼뱅의 친척이며 그리스의 탁월한 학자인 올레 베땅을 설득하여 신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그 프랑스 신약 성경은 종교 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 내에서의 종교 개혁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1536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3. 칼뱅이 지도력을 발휘하다. 1536년 에라스무스와 르페브르가 사망하였다. 그들의 사망은 기독교 르네상스 운동이 끝났음을 알렸다. 르네상스의 목표는 교회의 쇄신이었지 개혁은 아니었다. 하지만 1536년 같은 해에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고 제네바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칼뱅의 이 작은 책이 출판되자 바젤에 있던 프랑스 난민들은 당장 칼뱅을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세웠다. 기독교 강요의 출판으로 인해 프랑스의 개혁운동은 칼뱅을 핵심 지도자와 조직책으로 삼았다. 어떤 사상이 추종자들을 얻으려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추종자들이 힘을 얻으려면 체계적인 조직을 가져야 했다. 1536년까지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루터 및 여러 개혁자들의 글들을 통해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러나 칼뱅이 제네바에 정착하여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후로는 종교개혁 사상이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칼뱅은 이전의 다른 어떤 명분들보다 더 나은 가장 멋진 종교개혁의 명분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분명한 교회 조직에 대해 언급하였고 투명한 교리를 제공하였으며 예배 형태 및 교회 관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였다. 칼뱅은 타고난 지도자였다. 그는 호소력을 지닌 책들을 계속 발간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과 상당한 교류를 나눴고 셀 수 없이 많은 편지를 썼다. 그는 추종자들의 마음에 그의 사상을 뚜렷하게 새겨내는 특이한 재능이 있었다. 4. 프랑스의 주요 인사들이 개혁에 앞서다. 어느새 파리에 훌륭한 조직교회가 섰다.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개인집에서 소규모 모임으로 비밀리에 모였다. 1559년쯤에 프랑스 내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섰는데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이 개신교가 될 정도였다.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들 중에서도 종교개혁 운동에 가입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1559년 5월 개신교회는 파리에서 종교회의를 가졌다. 이 종교회의는 갈리아 신앙고백이라고 불리는 교리를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또한 프랑스 내에 국가적인 규모의 개신교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칼뱅이 그 모델을 제시하였다. 프랑스 영역은 지역구로 나뉜다. 규정된 때에 지역구 내의 교회들이 회의를 가지는데 그때 그 해당 지역구 내에 속한 각 교회들은 그 대표로서 목사와 장로를 보내야 했다. 그 후 국가적 차원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나라의 각 교회 목사와 장로가 참여하였다. 한편 그 당시 프랑스 내의 개신 교도들은 역사에 알려진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가끔 칼뱅파 사람들로 불렸지만 주로 루터파 사람들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종교회의 이후로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위그노 교도들이라고 불렸다. 위그노. 5. 네덜란드의 준비. 독일과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준비시킨 똑같은 세력은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네덜란드에는 이 세력 외에 특이한 활동이 더 있었다. 바로 공동생활형제회의 활동이다. 1350년경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발생한 운동으로서 헤이르트 흐로테가 창설하였다. 독자들은 공동생활형제회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훌륭한 교육제도를 설립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공동생활형제회가 운영하는 학교들 중 하나에서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은 바셀의 존은 면죄부를 공격하였다. 그는 이미 훗날의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가르쳤다. 루터의 글들과 그의 영웅적인 활동은 초기부터 네덜란드에 잘 알려졌는데 저지대 국가들 내에서 루터의 추종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저지대 국가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한편 네덜란드의 개혁운동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혼돈 가운데 있었다. 종교개혁의 참여자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루터파였고 어떤 이들은 츠빙글리파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제세르파 사람들이었다. 즉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처럼 그들을 지도할 통솔자가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다. 6. 칼뱅이 큰 영향을 끼치다. 혼란했던 프랑스 개신교회에서 질서를 가져온 명석하고 조직력이 탁월한 칼뱅은 네덜란드에도 똑같은 질서를 가져왔다. 프랑스보다는 이후이지만 네덜란드에서도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났다.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출판되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당장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은 1550년이 되어서야 칼뱅의 뛰어난 사상에 충격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단의 칼뱅의 사상이 알려지자 그들은 신속한 승리를 얻었다. 어느새 루터와 스빙글리, 제세르파의 영향력은 자취를 감추었다. 처음에는 수많은 네덜란드 학생들이 루터의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갔으나 칼뱅을 안 이후로부터는 제네바로 몰렸다. 서서히 스빙글리와 칼뱅을 따르는 개신교들은 개혁주의자들로 불리었다. 그들은 성만찬에 대해 루터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종교개혁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내었다. 개혁주의 믿음을 가진 모든 개신교도들은 언제나 루터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또한 로마 교회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한 그의 영웅적인 동기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루터보다는 칼뱅을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 삼았다. 네덜란드 교회 역시 그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였다. 1561년 귀도 드 브레는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고백서는 네덜란드 고백 또는 37개 조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후 2년 후에 페트루스 다테누스는 독일어로 먼저 출판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화란어로 번역하였다. 이 유명한 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하이델베르크 궁전 설교자 카스파 올레비아노스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역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조가 되었다. 다테누스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1556년에 프랑스어로 출판된 제네바 시편 찬송을 화란어로 번역하여 화란어 시편 찬송을 발간하였다.
종교 개혁가 칼뱅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찬송은 시편이라는 사상하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50편의 시편을 프랑스어로 운문화하고 작곡하여 1562년에 발간하였다. 이 기간 내내 네덜란드를 다스리던 찰스 5세는 개신교도들을 박해하였다. 그의 박해는 참으로 맹렬하여 네덜란드에서 종교회의를 갖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였다. 종교회의에 참석하려면 개신교도들은 조국을 떠나야 하였다. 1571년 네덜란드 개신교 종교회의가 네덜란드 국경을 접하여 있는 독일 국경 내의 동프리슬란트주 엠덴시에서 열렸다. 이곳은 제네바 규칙을 모델로 하는 교회 규칙이 채택되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회 조직은 개혁주의 교리와 시편 찬송 그리고 교회 규칙을 채택하면서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고 그 후 든든히 서 나갔다.